안녕하세요. OK 지식나눔연구소 박경옥입니다. 저는 오늘 위기에서 기회로 은퇴가족의 생존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팬데믹이 한창 유행했을 때 2020년 추석 특집으로 혹시 나훈아의 대한민국 어게인이라는 그 쇼를 본 적이 있으세요? 저는 되게 인상 깊게 봤는데요. 그때 그 태스 형 노래에서 태스 형 세상이 왜 이래라고 이렇게 그 한탄조로 얘기하는 내용이 있었어요. 네, 근데 저는 그 나훈아가 새로운 시도를 해서 그 나훈아의 다른 식구들, 그 가족들, 회사 사람들을 먹이 살리는 일을 그 시도를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그런 위기에서 어떻게 기회를 잡을 수 있는지, 우리 은퇴 가족은 어떻게 생존 전략을 펼쳐야 될지 저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인생이 지금은 100세 시대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인생 산막까지 또 뭐 여러 사람들은 또 뭐 사막까지도 얘기할 수 있지만, 그러면 무엇을 준비할 것인가? 네, 1막에서는 우리가 20대에 취업을 하고 근로소득 중심으로 살아가죠. 그래서 40대 후반이나 아니면 50이 넘으면 우리가 이제 그 주소득에서 물러나게 되는데, 그때는 근로소득 중심으로 살았잖아요. 그렇지만 이제 50대 이후에 우리가 퇴직을 하면은 뭘로 먹고 살겠어요? 그때 이제 인생이 2막인데, 그때부터는 퇴직 이후에 급격하게 소득이 줄어들죠. 그래서 10분의 1로 줄어드는 사람도 있고, 뭐 5분의 1로 줄어드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아예 소득이 안 들어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미리 사업 소득을 준비한 사람들은 그래도 그나마 이제 뭐 여유 있게 살 수가 있는데, 그게 안 된 사람들은 당황하게 되죠. 네, 그때 우리는 이제 은퇴 전략으로 새로운 일을 시도해야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뭐 75세 이렇게 좀 넘어가면은 또 은퇴 이후에 내가 생의 마무리와 또 재설계를 어떻게 할지 우리는 끊임없이 다시 준비하고 해야 되는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죽을 때까지 나는 일을 하겠다, 죽을 때까지 공부하고 일하겠다라고 저는 설계를 했습니다. 네. 그렇지만 지금 우리 1막, 2막, 3막을 뭐 이렇게 제가 좀 이제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나눴지만, 지금 1막이 연장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혹시 40대에 뭐 대출을 받아서 집을 샀거나 이럴 때 지금 2막에 퇴직을 해도 그 빚을 상환해야 되는 그런 시점이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 퇴직을 해도 우리가 쉴 수 있는 시간이 별로 없더라. 그리고 또 자녀 교육이 아직 남아있죠. 저 남편은 이제 54살에 은퇴를 했는데, 그때 대학생이 아들이 2명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대학교 자금을 또 그 등록금을 마련해야 되고, 그러니까 그 퇴직금의 거의 반을 써버렸어요. 네. 그리고 또 이제 몇 년이 지나니까 또 결혼을 해야 되고, 그래서 이 결혼 지원에 대한 그런 거는 나중에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의 또 그 우리 어려움이 이제 노부모들이 지금 70대, 80대, 90대까지 살아 계시니까 그분들에게 생활비를 주기도 하고, 또 다른 의료비가 들어가면 이것까지 또 우리가 중간에 낀 세대로서 또 감당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3대를 우리가 이제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이게 사실은 소득은 줄어들고, 그러니까 이 가족 관계가 많이 흔들리고, 그렇죠. 그래서 현금이 필요해서 또 급하게 뭔가 투자를 하면 그 리스크가 엄청 크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인생 3막 무엇을 준비할 것인가 되게 신중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퇴직 전에도 이제 우리가 체크를 해볼 수 있는 게, 여러분 혹시 주식을 하고 계신가요? 네. 그래서 주식을 해서 또 다른 그 기타 소득을 만들면은 훨씬 좋죠. 그리고 이자 소득은 뭐 어떤 이제 우리 시드머니가 있어가지고 이게 뭐 은행이나 아니면 또 보험이나 다른 곳에 이렇게 이자 소득을 낼 수 있으면 좋은데, 이것도 사실은 뭐 금리가 오르락 내리락 하니까
지금 최근에 금리가 2%대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자 소득만으로 살기가 참 어렵다. 네. 그리고 퇴직금을 이제 뭐 은행 같은 경우는 뭐 매덕을 받을 수도 있고 또 다른 곳에 이제 그 퇴직하는 곳에마다 좀 이제 천차만별인데 퇴직금이 금방 바닥이 나더라고요. 우리 집 같은 경우는 2년 안에 바닥이 났어요. 네. 그리고 개인연금을 들었던 사람은 그래도 좀 더 여유 있게 지금 준비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부동산 투자해가지고 부동산 임대소득이 나온다. 그러면 괜찮습니다. 네. 그렇게 준비하신 분들은, 그래도 내가 좀 더 여유 있게 이제 1년에 뭐 한두 번 해외여행도 갈 수 있겠네. 이런 여유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뭐, 고향이 시골이거나 아니면 귀농을 하거나, 전원주택으로 이제 세컨하우스를 만들거나 아니면 준비를 하신 분들이, 저는 전원주택이 해답일까, 질문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요즘에 이제 저도 유튜브를 한 번씩 보면은 매물들이 너무 많이 나와 있어요. 전원주택의 매물이. 그래서, 이게 정말 현금 그 회전이 잘 안 되는 이런 거구나. 제가 생각해 볼 때 전원주택을 내가 5억에 샀다, 10억에 샀다 그러면 그냥 취미로서 내가 5억을 썼다 이렇게 생각하셔야지 거기서 내가 뭐 원가를 받겠다, 내가 투자한 돈을 받겠다 하는 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남자들의 로망으로 이제 40대 이후에 되면은 정말 그 힘든 정글의 그런 회사 세계에서 이제 좀 더 쉬고 싶다 이래서 나는 자연이다를 뭐 즐겨보는데 우리가 자연이 되기도 어렵고 저는 선녀와 나무꾼이 되는 것 같아요. 저도 사실은 남편이 자연이다 그러면 그쪽에 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퇴직 후 이제 우리가 가족과 나의 삶을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 참 쉽지 않지만 우리는 길을 만들어 가야 되는 거죠. 네. 자, 그래서 우리 40대 이후에는 정말 이 퇴직 이후를 준비해야 되는데, 새로운 환경에 어떻게 적응할까요? 네. 우리 계속 새로운 환경이 나오죠. 지금 뭐 AI가 나와서 채비스라고 챗 GPT로 뭐 뭐든 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지만, 그럼에도, 나는 또 계속 적응해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퇴직자 80만 명 시대인, 한 해에 퇴직자가 80만 명이 나오는 시대예요. 그래서 모두 같은 삶을 살까요? 그건 당연히 아니겠죠. 네. 그래서 저는 톨스토이의 작품 중에서 안나 까레리나에 나오는 첫 문장이 되게 인상 깊더라고요. 행복한 가정은, 행복한 이유가 비슷하지만 불행한 가정은 모두 다 각자 다른 이유로 불행하다. 예, 이렇게, 톨스토이가 아예 선언을 했잖아요. 저도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퇴직자 가족으로서 생각을 해보니까, 행복한 가정은 서로 협력해서, 이 문제를 헤쳐나가는데, 불행한 가정은, 뭐라 그럴까요? 각자 도생해서, 너무나, 콩가루 집안 같은 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통합하고 할까는, 저는 이제 또 여성의 입장이고, 아내의 입장에서 아내가 먼저 나서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큰 변화의 시대에 계속 공부를 하고 변화에 맞춰가지 않으면 손해보는 세상이 되는 거죠. 계속 퇴보를 하니까 손해본다고 할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삼자, 네, 우리가 순자, 미자가 아니라 삼자를 저는 주장을 하는데 그러면 내가 퇴직하고 나서 나는 어떤 사람이 될까? 아니면 퇴직 전에 이제 준비할 때 나는 어떤 사람일까? 생각을 해보면 먼저 자성, 두 번째는 자뻑, 세 번째는 자서전인데요. 자성은 내가 일에 대한 태도가 어떤지, 뭐, 어떤 일에 대해서 불만을 많이 갖고 툴툴거리는 성향인지, 그러면 나 혼자서 일을 할 수 있는가? 그것도 점검해 봐야죠. 네. 나 혼자서도 성과를 내겠다 그러면 굳이 다른 사람에게 불만을 가질 필요 없이 혼자서 준비하면 되겠죠. 네. 그리고 이제 자뻑이 중요한데, 여태까지 우리는 잘 살아냈잖아요. 회사에서 그 많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또 뭐 상사가 또 내리누르고 이렇지만, 그래도 나는 살아냈다. 네. 그래서
나 자신에게 정말 이 나비, 폭풍 나비 칭찬을 하고 나 자신을 사랑하고 즐겁게 대할 수 있어야지 그 다음 에너지를 얻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자서전, 예, 우리는 자서전을 많이 쓰고 싶어 해요. 저도 이제 자서전을 써봤고 책도 내봤는데 이것은 바로 자기 자신으로 서고자 하는 도전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50 이후에도 나는 뭘 할지 모르겠다. 이게 아니라, 아, 나는 이런 걸 좋아하는 사람이구나. 자, 나는 어떤 사람인가를, 네, 점검해보면 이제 답이 나온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은퇴 후 이제 가족의 재정과 생활의 재설계가 필요한데요. 어떤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가족을 이제 구성할 때는 저는 가족은 경제 공동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수입과 지출이 얼마나 많이 드는지, 적게 드는지 이거를 알아야 되는데, 자녀 교육비도 참 대학생 되면은 또 뭐 교환학생으로 간다든지 아니면 유학을 간다든지 그러면 부모가 가진 자원은 한정돼 있잖아요. 지금 퇴직을 하는 시점이면 이제는 정말 더 한정된 자원으로 어디서 돈이 나올 데가 별로 없다. 그랬을 때 자녀 교육비에 얼마나 투자를 해야 될지 1년에 뭐 얼마 2천을 투자할지 3천을 투자할지 이거는 자녀와 합의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또 결혼할 때도 이제 부모에게 도움을 받으면 좋죠, 자녀들이. 그러면 좀 더 편안한 집을 갈 수 있고 뭐 전세 자금도 도움이 될 수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부모가 어떻게 나는 부모 엄마 아버지가 이 정도까지는 해줄 수 있다 아니면 그 이상은 안 된다라고 선을 그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나친 기대를 해서 또 거기서 오는 갈등을 줄이는 게 좋겠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자녀는 저는 이제 20대가 되면은 독립을 하는 게 저는 기본이라고 생각하는데, 네. 저는 아들이 둘이 있는데 아들 둘에게도 그때 얘기를 했어요. 그때 남편이 50대 초반으로 이제 퇴직을 했을 때 아들 둘은 20대 초반이었거든요. 그래서 엄마 아버지가 20살까지 이제 키웠으니까 너네들 그냥 독립해서 살면 안 되겠냐. 이제는 더 이상 도와주기가 힘들다 그랬더니 그래도 어머니 아버지가 대학은 보내주셔야 되지 않겠어요. 대학까지는 해주시는 게 좋겠다고 해서 그거는 이제 우리가 오케이를 했어요. 왜냐하면 둘째 아들이 이제 또 일본으로 자기는 그 뜻을 갖고 공부를 하러 간다 그러는데 이게 또 비용이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까지는 또 감당을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독립을 하지 않고 같이 살 때는 그러면 이제 퇴직하고 한 2, 3년 후에 이제 저는 큰 아들이 또 취업을 했어요. 근데 바로 이제 뭐 집을 얻어서 나갈 수 있는 그런 건 아니니까 그러면 한 달에 너는 월세 개념으로 얼마를 내라 이렇게 해서 비용에 대한 그 지출 그런 것도 합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지나면 이제 자녀들이 창업을 하거나 사업을 하겠다고 나서는 또 자녀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부모가 도와줄 때는 그 돈이 크게 좀 아깝다, 좀 아끼는 돈이 아니라 부모가 도와줄 수 있는 돈이니까 좀 함부로 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리스크를 감안하시고 가족 지출에 합의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은퇴는 금방 다가올 미래라고 하면은 미래가 두렵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저는 4가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점검하고 고민하고 행동하고 변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가장이 지금은 이제 점검을 해볼 때 주 수입원이었던 가장, 요즘은 뭐 부부가 같이 맞벌이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지만 그래도 이제 주 수입원인 가장이 퇴직하고 나서 가족 수입을 점검을 해봐야죠. 그리고 이제부터는 실업급여를 받은 후에는 그럼 어떻게 될까? 어떤 수입이 있을까를 점검해 보시면 그러면 한 달에 300으로 우리가 살 수 있겠다? 아니다. 그러면 자동차를 우리가 몇 천만 원짜리 자동차를 계속 우리가 굴러야 되겠다? 아니다. 저는 이제 자동차가 없거든요. 그렇게 해서
되도록이면 이제 소비에 나가는 지출을 줄이는 그런 점검을 했어요. 네. 그리고 이제 고민은 미래를 준비하는 방법이 되겠는데, 저도 이제 그 남편이 퇴직하고 2년 동안 수입이 없으니까 뭐 그 퇴직금에서 흘러 썼는데 딱 2년이 되니까 퇴직금이 마르더라고요. 그때 남편이 저에게 그러면 너 돈 혹시 뭐 쌈짓돈 없나? 이렇게 얘기했는데 제 쌈짓돈도 한 3개월 지나니까 다 없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배나하지 않을 수가 없었죠. 그러면 적은 수입이나 아니면 수입이 없을 때 새로운 해법을 찾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배나지 않겠어. 그러면 이 가족은 아주 위험한 가족이 됩니다. 예, 위기에서 기회로 만들 수가 없게 되는 거죠. 네. 그런데 이제 우리가 퇴직 후에 수많은 유혹이 있어요. 그 사람이 뭐 퇴직금을 얼마 받았다고 이제 소문이 나거나 그러면 꼭 그렇게 또 이렇게 가까이 다가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럴 때 고수익을 약속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럴 때는 일단 의심해 봐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제 5% 이상의 수익이 나오는 뭐 어떤 투자처가 있다. 그러면 일단 의심해 봐라. 그리고 뭐 프랜차이즈를 하는데 참 쉽게 할 수 있다. 당신은 저녁에 간단하게 뭐 그 포스기 점검만 하고 낮에는 뭐 스크린 골프를 칠 수 있다. 이런 거 세상에 그런 거 없습니다. 그렇게 쉽게 돈 벌 수 있는 거 없으니까 재산 날리는 실수를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뭐 돈을 또 빌려 달라고 급하게 애원을 한다. 그러면 정말 힘들지만 거절하는 게 먼저다. 네. 빌려줄 때 그때 당신은 갑이지만 이제 돈을 받으려고 그러면 제가 그렇게 되면 또 을이 되잖아요. 또 그 돈을 받기까지는 너무나 많은 마음고생을 하게 되니까 돈을 빌려달라는 거는 거절하세요. 네. 그리고 이제 또 세 번째는 우리가 퇴직하고 나서 시간이 있으니까 뭐 자전거 동호회든지 등산 동호회든지 여러 동호회에 참여할 수 있어요. 그때 우리가 잠깐 또 딴 눈을 이제 팔면 바람이 날 수도 있는데 그때 바람이 나더라도 다시 우리 가정으로 돌아오는 그런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제가 4호선을 타고 과천 쪽으로 가보면 정말 그 아저씨들이 많이 타거든요. 그래서 뭐 과천에 갱마장 있는 거 다 아시잖아요. 그런데 한 방에 얻을 수 있는 건 없다. 네. 거기 뭐 갱마장이 다 도박이죠. 그래서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셔야지 재산을 날리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투자해서 또 실수 많이 하죠. 뭐 전에는 뭐 뜯다방도 있었고 또 분양 사기 또 상가에 투자해서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또 살아가야 되잖아요. 돈을 많이 잃어도. 네. 그러니까 재산 날리는 실수를 되도록이면 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되는 거죠. 네. 그리고 네 번째는 질병도 리스크다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지금은 이제 뭐 대사성 질환 이런 거를 각 구청에 보건소에서도 많이 관리를 하고 있는데 질병이 정말 큰 리스크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작년에 겨울에 빙판길에서 이제 공부하러 가다가 빙판길에 미끄러져 가지고 오른 손목이 부러졌어요. 근데 제가 비용하는 부담이 1,200만 원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실손보험까지는 안 들어서 이 돈을 많이 부담을 했는데 이런 게 이렇게 건강을 잃었을 때 이게 큰 돈이 든다. 네. 그래서 건강 관리를 평소에 예방의학으로 해야 되겠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다섯 번째 이제 자녀들이 많이 요구를 하죠. 그리고 자녀들과 끈끈하게 이렇게 같이 잘 지낼 때 또 특히 많은 걸 해주게 되는데 이것도 위험하다는 거죠. 그래서 자녀도 큰 리스크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은퇴 전략으로 세 가지 간을 벗으라고 합니다. 기존 관념은 우리가 뭡니까? 지금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좀 줄어들었을 것 같은데 자녀가 공무원이 최고다. 그건 아니죠, 사실은. 네.
공무원은 안정된 직장으로 뭐 월급을 또박또박 받을 수 있다. 이 한 가지는 만족할 수 있지만 다른 부분에서는 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자녀가 공무원이 되라고 우리는 강요할 수가 없겠다라는 생각이, 기존 관념을 벗어나야 되겠다. 네. 그리고 두 번째 거는 두 번째 기존 관점은 퇴직해도 일이 있을 거라고 착각을 합니다. 네. 그렇지만 우리는 그런 착각이 나중에 저는 이제 남편이 퇴직하고 2년이 지나니까 내가 엄청난 착각을 했구나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는 기존 관계. 예전에 알던 고등학교 동창, 그다음에 동네 사람들, 여러 관계가 있었잖아요. 그리고 예전에 다녔던 회사 사람들하고 한잔 할 수도 있고 그렇지만 저는 적극 추천하는 게 낯선 사람과 관계 맺기를 추천합니다. 네. 낯선 사람과 제가 이제 남편을 관찰해 보니까 낯선 사람하고 처음에 관계 맺는 걸 되게 두려워하더라고요. 근데 어디든지 가서 공부를 하면은 저는 이제 예전에는 10,000원의 행복이라고 점심을 같이 먹는 시간이 10,000원만 하면은 밥을 먹을 수 있었는데 이제는 밥값도 많이 올라가지고 15,000원, 20,000원의 행복. 네. 그래야 우리 그 강의 들었을 때 강사님이 얘기하지 않는 우리 디테일한 얘기들이 오고 할 수 있고 그 안에서 또 서로가 추천을 할 수 있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낯선 사람과 적극적으로 만나라라고 저는 추천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위기 상황이 왔을 때 어떤 전략을 세우면 될까요? 네, 같이 알아보도록 할게요. 네, 가족에게 위기가 왔을 때 우리가 지출 구조에 변화가 있다. 네, 교육비, 주거비, 생활비. 네, 생활비가 참 많이 나가죠. 요즘은 식비가 또 많이 올라와서 그런데 저는 이제 근처에 못난이 가게를 많이 이용해요. 그래서 지출을 되도록이면 줄이고 그리고 저녁에 7시, 8시쯤에 이제 큰 그 대형마트에 가가지고 할인하는 거 20%, 30%를 할인하는 걸 삽니다. 네. 그렇게 해서 생활비를 줄이고 주거비도 실제로 줄이는 거를 이제 해봤습니다. 저도 아파트에 살다가 빌라로 옮겨 보기도 하고 그러면서 지출을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을까 되게 고민을 하고 실천에 옮겼습니다. 네. 그래서 실제 생활비가 사실은 보험료 나가죠. 그리고 핸드폰 비용 나가죠. 이런 기본적으로 나가는 비용을 저는 이제 핸드폰 비용 같은 거 어떤 사람은 3만 원 이상 나간다 그러는데 저는 알뜰폰으로 사고 그리고 공기계를 이용해서 한 달에 10,000원 이하로 줄이고 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저는 퇴직 후 이사를 해봤는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제가 아파트에서 빌라로 이사를 해보니까 정말 그런 생각들 막연하게 기대했던 생각들이 정리가 되고 또 물건을 많이 버리게 됐어요. 그래서 퇴직 후 이사를 하면은 내가 이제 많이 정리가 되는구나. 그리고 이제 우리 아들 둘도 이 작은 집을 실물로 보니까 이제 부모에게 기대를 안 하는 그런 큰 훈련이 됐어요. 네. 근데 저도 이제 그 빌라에서 4년을 살아봤는데 몸테크라고 하잖아요. 몸테크를 해봤지만 이 미니멀 라이프가 다 해답은 아니다. 누구에게나 다 추천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또 이런 그 좁은 집에서 오는 짜증, 이런 갈등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위기에서 또 어떻게 할지 고민을 해봐야 되겠죠. 사람들이 이제 집을 줄이거나 생활비를 줄이라고 하면은 되게 힘들어해요. 근데 이걸 줄이지 않으면 안 되는 그 상황이 올 때 변화를 해야 되는데 저도 이제 남편이 2년 동안 그 퇴직 후에 일이 없으니까 나중에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아예 돈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 차라리 여행을 떠나서 그냥 돈을 다 없애고 다시 시작해 볼까 하는 그런 유혹까지 오더라고요. 그렇지만 이제 제가 실행을 못 했는데 아예 돈이 없으면 기대를 안 하게 돼요. 그래서 그때부터 행동하게 되거든요. 예전 과거의 생각들, 과거의 경험을 다 내려놓고 하니까 일이 있더라고요. 물론 3D 잡이죠. 그래서 그것을 6년을 했습니다. 그 6년을 하면서 또 그런 내용들을 제가 정리를 해서 책으로 내기도 했는데
그런 과정에서 이제 우리는 생각도 정리가 되고 퇴직 후에 많은 변화가 있고 지금은 이제 또 국민연금을 그때 열심히 6년 동안 또 국민연금을 냈던 게 있으니까 지금은 국민연금 받으면서 또 생활하고 있는데 그때 달라지는 그 환경에서 위기가 올 때 그러면 변화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저 역시 마찬가지로 강사 활동도 하고 또 다른 이제 작가로서도 살고 또 제가 또 복지관에서 조리 보조원으로도 활동하고 또 지금은 이렇게 강사도 하고 또 다른 것도 하지만 또 가사 관리사로서 또 현금 흐름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에게 위기가 왔다고 손 놓고 있는 게 아니라 계속 우리는 변화하고 네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작은 집으로 가고 또 예전에 그런 내가 어떻게 살았던가 그 기대를 줄이면 충분히 우리는 변화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 생활비 줄이는 거는 뭐 저는 이제 못난이 가게에서도 물론 사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전기세도 줄이고 또 뭐 다른 그 같은 평행 아파트에 비해서 저는 한 3분의 2 정도를 줄여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내가 할 수 있는 만큼은 최선을 다해서 위기를 탈출할 수 있도록 네, 해보는 거죠. 네. 이 낯선 사람 효과는 이제 실직에서 벗어나는 좋은 방법인데요. 아까 제가 어떤 공부를 하든 거기서 또 사람을 사귀고 만 원의 행복으로 같이 밥을 먹으면서 적어도 밥을 먹을 때는 그 사람하고 어떤 일을 시작하려면 4번은 밥을 먹어봐라. 네. 그렇게 해서 그 사람하고 일을 도모할 수 있는지 알아보는 거죠. 저는 이제 남편이 퇴직하기 전에 제가 그 건강 강의를 했어요. 그래서 그 건강에 관련돼서 약초 공부를 한다고 구청에서 이제 아주 무료로 강의하는 그 강의를 듣고 네. 감초 농장을 또 같이 그 수업 들은 사람들하고 같이 시작했어요. 그런데 실제로 지방에 이제 감초 농장을 했는데 왔다 갔다 하는 게 쉽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이건 잘못 계산했네. 내가 너무 착각에 빠져서 이렇게 쉽게 시작했구나라고 했지만 그래도 이제 주인처럼 열심히 내가 주인이기도 하잖아요. 조합원으로서 같이 투자를 했으니까 그렇게 일하고 또 이제 남편이 그 다음에 퇴직을 하고 그 일을 같이 하게 됐는데 그때 또 열심히 일을 하니까 그 같이 열심히 일하던 사람이 이제 또 택배를 하게 됐고 그 사람이 저 남편에게 택배를 해보지 않겠냐. 그래서 다른 일로 확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실직에서 벗어나게 됐습니다. 물론 뭐 비정규직이고 돈이 많이 들어오는 잡은 아니지만 그래도 일을 시작할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는 사실 퇴직하고 나면 불편함이 많아요. 근데 이런 자잘한 거, 그런 걸 어떻게 다 말을 해야 하지만 말하지 않으면 알 수가 없습니다. 네. 경조사비 줄이는 거, 뭐 제사 비용도 줄이고, 그 다음에 이 장례식에 갈 것인가, 아니면 결혼식에 갈 것인가, 또 멀리 있는 거리일 때 차비가 3만 원 이상 나갈 때 우리는 여기까지 갈 수 있는가, 이런 것까지도 다 생각을 해야 됩니다. 네. 그 불펜을 실천으로 이제 전환을 시켜서 이까지는 된다, 안 된다라고 할 수 있죠. 저는 전업주부로서 제가 수입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수입을 창출할 수 있을까? 사실은 두렵기도 하고 고민을 했는데 일단 나가보니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 나중에 이제 100만 원도 벌고 이렇게 했지만 100만 원을 버는 거는 내가 돈을 3억 이상의 돈을 갖고 이자를 받는 것보다 더 큰 효과가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또 이런 불편함도 있고 또 달콤한 유혹이 있는데 퇴직 후 이제 남편이 이제 일이 없을 경우 위험이 시작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위험이 뭐냐면 혼자 있으면 예전에 그 회식했던 그런 습관이 남아 있어가지고 술과 친구가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럴 때 아내는 또 열심히 또 살겠다고 밖에 나가서 자격증을 따고 이렇게 하는데 그 시간에 남편은 홀로 있으면서 술을 마시는 경우가 있어요.
예, 이런 경우 정말 경계해야 됩니다. 그래서 도박이나 술, 또 프랜차이즈 쉽게 벌 수 있는 돈이 있다는 그런 거 유혹을 네, 경계해야 되죠. 절대 돈은 쉽게 벌리지 않는다라는 것을 네, 생각하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피해야 할 5가지 노후 리스크가 네, 중대 질병, 우리가 이제 퇴직하고 나서 내 맘대로 되는 게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네, 정신 건강에서 또 타격이 오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내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왔어 이렇게 좀 긍정적으로 생각하시고 길을 찾으면 분명히 나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자녀 독립을 시키는 시기다라고 네, 생각하시고 네, 어쨌든 자녀가 독립할 수 있게 밀어줘야죠. 네. 그리고 이제 은퇴 후에 창업은 정말 10% 고수익은 없다라고 생각하시고 네, 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부 사이가 좀 안 좋으면 또 항원 이혼을 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러면 또 재산도 또 이렇게 나눠지면서 되게 어려움이 오잖아요. 그리고 이제 외로움과 또 다른 생활고까지 동반되는데 그건 되게 조심하셔야 되겠죠. 네. 그리고 금융 이런 가상 화폐 또 이런 거 투자하는 그런 거는 사실 공짜가 없습니다. 쉽게 돈 버는 방법은 없다고 네. 제가 누누이 강조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이제 얼마만큼 지불할 것인가 이런 것도 우리는 같이 합의를 해야 된다고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또 이 결혼 비용이 만만치가 않아요. 그리고 이제 전세나 이런 것도 저도 이제 아들 둘이가 분가를 했는데 보니까 또 청년 그런 전세 대출이나 이런 것도 잘 활용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부모가 다 해결해 준다고 다 생각하시면 안 되고 어쨌든 자녀들 스스로가 알아서 할 수 있게 네, 그런 마음을 심어줘야 되겠죠. 그래서 반복해서 나는 이까지는 가능하지만 이까지는 안 된다라고 말씀해 주셔야 돼요. 네. 저는 우리 이제 아들 둘이 중학생 때부터 주식 통장을 만들어 가지고 그때 이런 세뱃돈 받거나 이럴 때 그 주식을 투자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결혼할 때 그 돈을 또 모아가지고 그 결혼 비용으로 쓰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혹시 지금 중고등학교 자녀가 있다 그러면 그 자녀들에게 우리 가정과 또 이 경제에 대한 공부를 좀 시켜가지고 미리 대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은퇴 가족이 다시 살아가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하겠습니다. 네. 은퇴 가족, 저도 아까도 얘기했지만, 점검, 투자, 행동, 변화. 네. 이제, 그러면 가장이 퇴직 후에 어떻게 수입을 만들 것인가. 예전에 그런 직장은, 단연코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도 그거를 깨닫는데 2년이 걸렸어요. 그래서 완전히 새로운 시각으로 보지 않으면 수입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투자는 우리 시간 투자를 많이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디지털 공부, 네, 우리 AI 공부도 열심히 하셔야 되고 또 내가 아는 공부를 통해서 다른 또 수입을 얻을 수가 있으니까 네, 거기에 대한 공부도 네, 필수라고 저는 공부는 필수. 네, 이 시간 투자를 해서 새로운 길을 만들어 가야 된다. 네. 그럼 길을 만들어서 내가 알기만 하면 뭐하냐? 실제 행동으로 옮겨야죠. 네. 그래서 우리 가족 전체가 변해야 되는 거죠. 우리 가장 한 사람만 바라보고 있기에는 이제 은퇴 가족은 그렇게 살 수가 없는 시점이 온 거죠. 그래서 가족 전체가 함께 변화할 때 시너지가 발생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이제 진짜 금리가 조금 오르다가 또 이렇게 금리가 또 내려가지고 이제 중요한 건 내가 돈을 얼마 가지고 있는 것보다 집을 얼마짜리 가지고 있는 것보다 현금 흐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다달이 들어오는 현금. 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배우고 또 지금 얼마를 우리가 쓰고 있다. 그러면 얼마를 줄일 수 있는지 이런 거를 또 실천해 봐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은퇴 가족 모두가 실전에서 이제 플레이어가 되어서 활동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제 우리가 50대 이후에 은퇴를 하면은 또 하나의 큰 가능성은
가족으로서 우리가 최고 유산을 남길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뭐 정려나 또 상속이 있지만 물질적인 유산으로는 우리는 이제 아파트나 현금, 뭐 어떤 사람은 보석도 가질 수 있고 뭐 금덩어리도 줄 수 있겠죠. 그리고 보험이나 자동차를 물려줄 수도 있지만 저는 가장 중요한 건 정신적인 유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남에게 신뢰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신용 있는 사람, 그리고 남과 같이 협력하는 사람, 네. 그리고 이제 그런 어떤 생각을 유연성을 가지고 예전의 생각을 또 바꿀 수 있는 사람, 네. 그리고 독립적인 사람, 네. 독립적인 그 행동이 이제 예를 들면 아내가 밖에 나가서 일을 하고 왔어. 그러면 남편이 집에 있다 그랬을 때 집안 일을 깨끗하게 청소해 놓고 아내의 밥을 준비하는 것도 서로에게 인정을 할 수 있는 거고 서로가 아내가 또 일할 수 있는 그런 토대를 제공하는 거죠. 예. 그것도 각자가 독립하면서 협력할 수 있는 정신적인 유산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우리는 위기에서 우리는 성장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기가 왔을 때, 그때가 바로 변화할 때다. 그래서 은퇴가족은 충분히 성장하고 위기를 탈출할 수 있다. 위기가 바로 기회가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욕망을 줄이고 자연인처럼 즐긴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정말 저는 이제 서울에 사는데 서울에서도 볼거리가 너무 많고 무료로 즐길 수 있는 데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차 없어도 살 수 있죠. 저는 자동차, 우리 개인 자동차가 없는 지가 벌써 10몇 년이 됐거든요. 그래도 충분히 즐기면서 살 수 있어요. 네. 그러면 자동차 보험도 안 나가고 자동차 유지 비용도 안 나가고, 네. 그래서 욕망을 줄이고, 네. 저도 이제 밥을 적게 먹으면서 살도 빼고 그러면서 그렇게 하니까 또 욕망도 줄어들더라고요. 네. 그것처럼 또 계속 줄이면서 살 수 있고 또 즐길 때는 또 즐길 수 있죠. 우리는 수많은 근처에 있는 자연을 즐길 수 있고 또 문화적인 그런 혜택을 또 즐길 수 있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또 그런 걸 만들어 나갈 수 있죠. 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은퇴하고 나면은 가족 각자가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서로에게 응원을 해주고 잘할 수 있다라고 서로에게 힘을 주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인생은 우리가 위기가 몇 번씩 파도가 오는데 그 파도 후에 성장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위기가 위험하지 않고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저는 은퇴 가족의 생존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네. 그 위기가 오죠. 퇴직 후에 위기가 왔을 때 우리는 성장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위기에서 우리는 기회를 찾을 수 있고 우리 가족들이 성장하는 포인트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 인생에서 여러 위기가 오지만 큰 위기가 이제 퇴직 후의 위기인데 충분히 가족 모두가 성장할 수 있는 터닝 포인트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